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누구세요? 이혼 후 13년. 5천억 의료재단 상속자 서도연은 무료급식소 앞을 지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식소에서 국을 더 달라며 싸우는 노숙인 여자. 바로 자신의 전처 윤혜진이었습니다. 명품백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던 그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된 순간 도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혼 후 지난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꽃길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아직 차가운 봄날 오전, 서울 중천구 시립보건소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보건소 옆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쌀쌀한 봄바람이 불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인들, 노숙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모두 따뜻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자원봉사자 정복희가 국자로 국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복희는 이곳에서 5년째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지만 얼굴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져 엉겨붙어 있었고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어요. 회색 패딩 점퍼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막 배식을 받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국그릇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왔다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년! 내가 먼저 받았잖아! 여자는 할머니의 손을 밀쳤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희와 다른 봉사자 2명이 달려왔어요. 아줌마, 진정하세요. 새로 드릴게요. 복희가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자를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곳에 나타났던 여자였습니다. 복희는 새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국을 떠서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갔네. 봐라, 손으로 먹잖아. 짐승도 아니고. 복희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때 무료급식소 앞으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도연 43세. 보건소 공중보건이었습니다.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출근길에 항상 급식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지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소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급식소 쪽을 봤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국을 먹고 있는 여자. 도연은 무심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을 눌러왔죠. 도연은 천천히 급식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희가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도연이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 또 왔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자주 오나요? 거의 매일이요. 3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처음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방금 먹은 밥도 또 달라고 하고.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구청에서 기초수급자로 등록해주고 쪽방 하나 연결해줬는데 그래도 매일 여기로 와요. 도연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국을 먹고 있었고 국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움푹 들어간 볼, 갈라진 입술, 더러운 손. 하지만 코와 이마의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멍한 표정. 하지만 그 얼굴은 도연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진아, 윤혜진. 13년 전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도연이 버린 여자였습니다. 혜진은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혜진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아저씨, 밥 주세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는 분이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국그릇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국을 떠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막 안으로 비쳤습니다. 도연의 그림자가 혜진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1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연이 상상했던 어떤 재회와도 달랐습니다. 혜진은 도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국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가 도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천막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아는 분이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희는 도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저 여자분 신상 정보예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혜진, 41세. 주소 중천구 쪽방촌 3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 없음. 치매 3기 추정. 도연은 메모지를 받아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희가 계속 말했어요. 저분 3년 전부터 여기 나타났어요. 처음엔 정상이었죠. 조용히 밥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복희는 혜진 쪽을 돌아봤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고 어제 일도 기억 못해요.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고요. 도연은 혜진을 봤어요. 혜진은 여전히 빈 그릇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분이 매일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인데요? 도연 씨 어디 갔어요? 도연 씨 밥 줬어요? 도연 씨 오늘 올까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 이름인 줄 알았죠. 그래서 도연 씨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 안 난대요. 그냥 도연 씨가 밥을 줬던 것 같다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그것만 기억난대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희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복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기억도 사람 마음이랑 똑같아요. 오래 외면하면 시들어 버려요. 꽃처럼요. 물 안 주면 말라 죽잖아요. 기억도 그래요. 복희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뭔데요? 도연 씨라는 이름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이름만큼은 매일 찾아요. 복희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선생님, 저분한테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나 봐요. 저분 마음 어딘가에 선생님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때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천막 밖으로 나갔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혜진은 보건소 담벼락에 기대섰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어디 갔지 밥 줬나? 도연이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혜진 앞에 섰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나야. 도연이야. 나 기억 안 나? 혜진은 멍하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혜진의 눈에 무언가 떠오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도연 씨 누구세요? 아저씨 이름이 도연 씨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웃었어요. 아저씨 착하게 생겼어요. 도연 씨 닮았네요. 혜진은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도연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도연 씨도 이렇게 따뜻했어요. 손이 따뜻했죠. 혜진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어요. 도연 씨 어디 갔지? 도연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 피아노를 치던 손,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던 손이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도연을 봤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슬픈 일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진은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를 달래듯이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밥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도연은 얼굴을 들었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13년 전 모든 걸 기억하던 혜진은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텅 빈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말이 맞았어요. 기억은 사라졌어도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연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만은 찾고 있었어요. 도연은 혜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혜진은 다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13년 전 혜진이 떠나던 날의 뒷모습과 똑같았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가슴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건소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환자가 들어와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2번이나 불러야 정신을 차렸어요. 선생님, 환자분 기다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도연은 환자를 진료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혜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어요. 복희가 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윤혜진, 41세.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연은 휴게실로 갔어요. 동료 의사 강민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도연과 의대 동기였어요. 43세,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13년 전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야,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구겨져 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만 마셨습니다. 민준은 도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그 사람 관련된 일이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과거를, 13년 전 이혼 이야기를.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 누구를? 혜진이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어디서? 급식소에서. 치매 걸려서 노숙 생활하고 있더라. 민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나를 기억 못하더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그 사람 버렸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3년 전 도연은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서가의료재단 후계자. 서가재단은 서울의 종합병원 2곳과 요양병원 3곳을 운영했어요. 아버지 서태식은 재단 이사장이었고 어머니 서영자는 본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재단 자산은 2천억 원이 넘었어요. 도연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재단 병원 부원장이 되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나 재벌 집안과 결혼해 인맥을 넓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계획과 다른 선택을 했어요. 윤혜진과 결혼한 것입니다. 혜진은 평범한 피아노 학원 강사였어요. 병원 근처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병원 직원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도연은 조카 레슨을 보러 갔다가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의 웃음이 도연을 사로잡았어요. 맑고 따뜻한 웃음. 도연은 혜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청혼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서영자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뭐야?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공장 다니세요. 공장? 공장 다니는 집안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이 돼? 서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다른 사람 찾아. 하지만 도연은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간소하게. 하객은 50명도 안 됐어요. 서영자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태식만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갔어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일하고 혜진은 학원에서 가르쳤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요리하고 주말마다 산책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서영자는 혜진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검사 좀 받아봐. 혜진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난임. 자연 임신 확률 1% 미만.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습니다. 서영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혈통이 끊기면 재단은 어떡하니? 내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시험관 하면 돼요. 요즘은 성공률도 높다고 하던데. 성공률? 그게 확실해?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서영자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략 결혼, 국회의원 딸과 도연을 연결하는 것, 병원 투자 유치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연은 거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너 지금 재단을 망칠 셈이야? 내 인생도 망치고? 도연은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무너졌습니다. 혜진에게도 미안했고 어머니도 두려웠어요. 민준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과거는 과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과거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 내가 망쳐놓은 사람이 거지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버렸어. 뱃속에 아기 2명 있는데 불임이라고, 바람 피웠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 이혼 서류 던지고 내쫓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 궁금하지도 않았어. 아니, 궁금해도 외면했지. 그게 더 편했으니까.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근데 오늘 봤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치매 걸려서 손으로 밥 먹고 날 기억도 못하고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민주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도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에 이마를 기댔어요. 휴게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13년 전 가을, 도연은 병원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오늘은 어머니가 준비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 서영자가 일주일 전부터 강요했던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국회의원 딸 최서연, 병원 투자자의 자녀였어요. 도연은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재단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리야.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돼. 도연은 마지못해 가운을 벗었어요. 연구실을 나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연이 도착했을 때 최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세련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기다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일이 좀 밀려서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은 똑똑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병원 경영에 대해서도 해박했어요. 서가재단이 요양병원 쪽으로 확장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도연은 대답했어요. 어머니 계획이에요. 저는 그냥 의사일 뿐이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재단 후계자시잖아요. 도연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식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서연은 계속 말을 걸었고 도연은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도연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도연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도연이 돌아봤을 때는 이미 사람이 사라진 뒤였어요.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앉았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기적이에요. 도연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흐릿한 화면 속에 작은 점 2개가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았어요. 1% 확률이라며? 근데 됐어요. 쌍둥이래요.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도연은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 확률이 그냥 되겠어? 다른 남자아이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도연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 씨 나 믿어요? 그 질문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믿는 거죠? 그렇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초음파 사진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레지던트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 게시판에 올라온 거. 뭔데? 도연 선생님이랑 어떤 여자랑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도연은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도연과 최서연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도연 선생님 바람 피우나 봐요.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식사 아니야? 근데 상대가 누구래? 되게 예뻐 보이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국회의원 딸이래. 헐 대박. 그럼 정략 결혼인가? 도연은 컴퓨터를 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줬어요. 병원 게시판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혜진에게 캡처본을 보낸 것이었어요.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오해야. 그냥 어머니가 시킨 식사 자리였어. 오해?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몰래 만나고 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 거짓말.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 솔직하게 말해요. 이 아이들 당신 아기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아기예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혜진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기지. 그럼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요? 의심하는 눈으로. 혜진은 배를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바람 안 폈어요. 이 아이들은 당신 아기예요. 기적처럼 생긴 우리 아기라고요. 도연은 혜진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요.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가까이 와요? 혜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혜진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혜진은 방에만 있었고 도연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환자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병원장실로 호출됐어요. 어머니 서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서영자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앉아.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영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도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당연한 거 아니야? 서영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애들, 내 핏줄인지 확실해? 엄마, 확실하냐고 물었어. 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1% 확률로 임신이 돼?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 돼? 난 안 믿어. 엄마,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 그 여자가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났을 수도 있잖아.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의심을 했으니까요. 서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유전자 검사해. 애들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엄마, 그런 짓은 못해요. 왜 못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서영자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지금 재단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병원에 다 퍼졌어. 투자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그건 오해예요. 전바람 안 폈어요.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미지야. 서영자가 이혼 서류를 가리켰어요. 정리해. 그 여자랑 깔끔하게 끝내. 그리고 최서연 씨랑 다시 만나. 싫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혜진이 사랑해요. 이혼 안 해요. 서영자는 비웃었어요. 사랑?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들 때문에 재단을 망칠 거야? 엄마가 너무 심하잖아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영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너한테 선택권 없어. 재단 후계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정해진 거야.
서영자는 이혼 서류를 도연에게 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사인받아와. 안 그러면 그 여자 집안을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도연은 서류를 들고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어요. 도연은 거실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혜진이 돌아봤어요. 뭐예요, 그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다가와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합의서.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혜진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도연 씨 이거 사인할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다시 물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사인할 거냐고. 모르겠어. 도연의 대답에 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모르겠다고?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에요. 내가 당신 아기 임신했는데 모르겠다고? 혜진아, 나도 혼란스러워.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일리? 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일리? 1% 확률로 임신이 안 되니까 내가 바람 폈다는 게 일리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렇구나. 당신도 날 안 믿는구나. 어머니랑 똑같네. 혜진은 배를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 아기예요. 내가 병원에서 피 빼가며 시험관 준비하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을 피워요? 혜진아. 됐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인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사인한다니까요. 날 안 믿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악물고 이름을 썼습니다. 윤혜진.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요. 혜진은 서류를 도연에게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내일 나갈게요. 이 집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있어요. 도연은 혜진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제 남이잖아요. 혜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혜진의 사인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짐을 쌌어요. 트렁크 하나에 옷가지와 피아노 악보 몇 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을 봤어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끌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빗속에서 혜진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천천히 걸었어요. 트렁크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나가고 싶었습니다. 혜진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어머니 서영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어요. 그날 도연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혜진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중천구로 갔어요. 며칠 전 부동산에서 본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혜진이 피아노 학원에서 모은 돈 전부였어요. 부동산 사장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임신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긴 좀 습해요. 괜찮아요. 혜진은 열쇠를 받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사평 남짓했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은 트렁크를 내려놨어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구해줬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혜진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출산하고 다시 오세요. 애 낳고 얼마나 쉬실 건데요? 우린 장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혜진은 학원을 나왔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엔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엔 학원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3곳을 돌았어요. 일당은 하루 8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4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서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붓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임신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사무실 경비 아저씨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아가씨,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혜진은 억지로 일어섰어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혜진은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진통이 왔어요. 혜진은 벽을 짚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쳤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진통이 와요. 주소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혜진을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는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쌍둥이 임신부예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혜진은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첫째 아기는 괜찮은데 둘째 심박동이 약해요.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혜진은 마취를 받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어요. 첫째가 먼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여아, 건강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5분이 지났습니다. 심박동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 오전 2시 37분. 둘째 사망 확인합니다. 혜진은 마취에서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 낳으셨어요. 혜진은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혜진을 봤습니다. 우리 딸 은별아. 혜진은 아기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진은 의사를 봤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살리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었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은별을 꼭 안았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혜진은 살아남은 딸과 하늘로 간 딸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별과 가온, 두 딸 모두 가슴에 품었습니다. 3일 후 퇴원했어요. 혜진은 은별을 업고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눕혔어요. 은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어요. 혜진은 젖을 물렸습니다. 은별이 젖을 빨았어요. 혜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별아, 우리 이제 둘이야.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키울게. 하지만 몸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산 일주일 후부터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은별을 업고 일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잦아졌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주저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여기 어제 청소 안 했어요? 제가 했는데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쓰레기통 안 비웠잖아요. 혜진은 쓰레기통을 봤어요. 정말 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은별에게 밥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었어요. 은별이 돌이 됐을 때였어요. 혜진은 기억이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일하고 은별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은별은 5살이 됐습니다. 혜진의 기억은 더 나빠졌어요. 하지만 은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밥 줄게. 혜진은 은별을 위해 버텼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딸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은별이 12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억도 이성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껍데기 뿐이었어요. 은별은 12살이 됐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청소 일을 나가고 없었어요. 은별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되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잘했네. 혜진은 웃었지만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금방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은별은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었냐고 3번씩 물었어요. 어제 일을 기억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참았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사진 숙제가 나왔습니다. 은별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 없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엄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은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은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엄마 이름 윤혜진. 그리고 엄마가 가끔 잠꼬대로 부르던 이름. 도현.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병원 내과 서도현 전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남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은별은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와 자신 그리고 아빠. 하지만 아빠 얼굴은 하얗게 비워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은별아, 왜 아빠 얼굴을 안 그렸어? 아직 못 만나봐서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별은 그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날부터 은별은 비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빠, 저 은별이에요. 제 이름 예쁘죠? 엄마가 지어줬어요. 전 12살이고 6학년이에요. 편지엔 자신의 하루와 꿈이 담겨 있었어요.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특히 엄마 같은 사람들이요. 은별은 편지를 상자에 모았습니다. 엄마 몰래 한 달에 4~5통씩 썼어요. 6개월이 지나자 50통이 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엄마, 나 오늘 도서관 갈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은별은 편지 한 통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어요. 본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은별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빠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은별은 배가 고팠지만 계속 기다렸어요.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우아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은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은별이 달려갔어요. 저기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은별은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저. 여자는 은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여자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은별을 한 번 더 보더니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은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날 못 본 척했어. 왜? 은별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은별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는 초록불이었어요. 은별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하얀 청소차였습니다. 적색 신호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기, 급브레이크 소리, 꽝, 은별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가방이 터지며 편지들이 흩날렸어요. 아빠에게 쓴 50통의 편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언젠가 만나고 싶어요. 편지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어요. 차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은별은 아스팔트에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애가 차에 치였어. 119 불러. 저 차 신호 위반했잖아.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렸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사고 났습니다. 병원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은별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하지만 은별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장기 손상.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당직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각 오후 8시 15분. 사망 확인합니다. 흰 천이 은별의 몸을 덮었어요. 간호사가 은별의 가방에서 학생증을 찾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윤혜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혜진은 청소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혜진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은별이가? 혜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은별이, 은별아. 간호사가 혜진을 안내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침대. 혜진은 천을 걷었어요. 은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은별을 안았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흔들었어요.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라고. 하지만 은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딸을 꼭 안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고만 있었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장실 앞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합시다. 재단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혜진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60대 여자가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자였어요. 서영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지웠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민중과의 대화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병원 전산망에 접속했어요. 서울대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접근 권한이 남아 있었어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은별, 윤은별. 결과가 나왔어요. 12년 전 기록. 도연은 숨을 참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어요. 환자명 윤은별, 12세 여. 교통사고. 사망일 2013년 4월 13일. 사망시각 오후 8시 15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12년 전에 죽었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사고 상세 내역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서울대병원 청소차. 운전자 김철수 54세. 신호 위반으로 인한 충돌. 피해자 즉사. 도연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병원 청소차. 서울대병원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었어요. 합의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고 합의서. 합의금 1억 5천만 원. 합의 일자 2013년 4월 15일. 서명란이 보였어요. 윤혜진. 그리고 그 옆에 법적 보호자 서도연.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은 서명 부분을 확대했어요. 필체를 봤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위조한 것입니다. 도연은 합의서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도연이에요. 오, 도연이. 무슨 일이야? 박상권. 퇴직 형사였어요.
도연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은퇴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12년 전 교통사고 기록 좀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사고? 누구 사고? 제 딸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내 딸? 너 왜 있었어? 그걸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12년 전에 죽었다는 것도. 박상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료 보내봐. 내가 확인해 볼게. 도연은 합의서를 사진 찍어 보냈어요. 30분 후 박상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이거 뭔가 이상해. 뭐가요? 합의가 너무 빨라. 사고 이틀 만에 합의가 끝났어. 보통은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 유족이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합의금도 이상해. 1억 5천은 12년 전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야. 12살 아이 사망 사고면 최소 3억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누가 급하게 덮으려고 한 거지. 돈으로 입 막으려고. 박상권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서명, 이거 위조야. 필적 감정 안 받아도 알 수 있어.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사님, 당시 CCTV 기록 남아있을까요? 12년 전 거라 힘들 텐데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사고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운전기사 정보. 김철수. 사고 후 퇴사. 퇴직금 1억 원 수령. 도연은 인사 기록을 검색했어요. 김철수. 2013년 4월 16일 자진 퇴사. 특이사항 없음. 사고 3일 만에 퇴사했네. 도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1억 원. 통상 퇴직금의 3배였어요. 입막음용이었구나. 도연은 김철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였어요. 며칠 후 박상권이 연락을 해왔어요. 도연아,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보건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상권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CCTV 복사본 구했어. 병원 측에서 삭제했는데 경찰서에 백업본이 남아있더라고. 박상권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원 앞 도로였습니다. 저녁 8시. 은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왼쪽에서 청소차가 달려왔습니다. 적색 신호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은별을 쳤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박상권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박상권은 다른 CCTV 영상을 열었어요. 병원 로비였습니다. 사고 30분 후, 한 여자가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영자였습니다. 볼륨을 높였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합시다. 재단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경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병원장님, 신호 위반 사고인데 그냥 넘어갈 순. 합의금 충분히 드릴 겁니다. 유족도 돈이 필요할 테니 받을 거예요. 서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상권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장실. 서영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글씨가 보였어요. 윤은별, 서도연 친자 확률 99.99%. 서영자는 서류를 보더니 붉은 펜으로 메모를 했어요. 문제 도연 재온 건 장애 요소. 해결 은폐.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박상권이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은별이가 내 딸인 것도. 그리고 그 아이를 없애려고 한 거야. 설마 고의로?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병원에 전화했거든. 병원장실로. 박상권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사고 5분 후에 전화했어. 구급차 부르기 전에.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어머니는 은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후계자인 도연의 사생아. 재혼의 장애가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고를 덮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고를 만들었을지도 몰랐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형사님, 이거로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박상권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약해.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그리고 12년이 지났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권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법적으론 힘들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잖아. 내가 그걸로 뭘 할지는 내 선택이야.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 만나보지도 못한 딸, 어머니가 죽게 만든 딸.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은별이가 있는 줄도 죽은 줄도. 박상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믿음도 자신도. 도연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가재단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본사 건물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장실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영자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을 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웬일이야? 5년 만에 여기 오다니.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서와 프린트한 CCTV 사진들.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서영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이게 뭐니? 12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요. 피해자 윤은별. 제 딸이었죠. 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은별이가 제 딸인걸. 유전자 검사까지 했잖아요. 도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사고를 덮었어요. 합의금 1억 5천으로 입을 막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운전기사한테 퇴직금 1억을 줘서 입을 막았죠. 서영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CCTV 사진을 봤어요. 자신이 경찰과 이야기하는 장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라뇨?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딸이 죽었어요. 엄마가 덮은 사고로. 덮었다니, 그건 내 오해야. 서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순 교통사고였어. 운전기사 과실이었고, 나는 재단 이미지를 위해 합의를 도운 것뿐이야. 합의를 도왔다고요? 사고 이틀 만에? 제 서명을 위조하면서요? 서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그때 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연락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대신 처리한 거야. 거짓말 마세요. 도연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엄마는 은별이가 재단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재혼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서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없애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엄마가 경찰한테 조용히 처리하라고 한 거, 은폐하라고 지시한 거. 서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래, 내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 재단 이미지 때문이었지. 우리 병원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돼?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떠나. 서영자는 도연을 돌아봤어요. 나는 재단을 지킨 거야. 수천 명 직원들 밥줄을 지킨 거라고. 그게 변명이 돼요? 제 딸이 죽었는데? 내 딸? 서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넌 그 아이가 내 딸인 줄도 몰랐잖아. 관심도 없었고 1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딸 운운하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엄마, 나는 내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 여자랑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넌 뭐 했어? 병원 때려치우고 보건소로 가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우려고? 서영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는데? CCTV. 그건 내가 합의를 도운 장면일 뿐이야. 서명 위조? 내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처리한 거야. 뭐가 문제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엄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도연아, 정신 차려. 서영자가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돼. 그게 자연의 섭리야. 서영자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여자는 약했어. 돈도 없고 힘도 없었지. 그래서 진 거야.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도연은 서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듣기 싫어? 서영자가 웃었어요. 그럼 계속 외면하고 살아. 내가 1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서영자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갈 거면 가. 그리고 다신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과거는 과거야. 도연은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아들 아니에요. 뭐? 재단 후계자도 관심 없어요. 병원장 아들로 사는 것도 지겨워요. 전 그냥 제 인생 살 거예요.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돌아와.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주먹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건물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족도, 재단도, 자신의 정체성도. 이제 남은 건 속죄뿐이었습니다. 혜진과 은별에게.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복희가 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윤혜진, 주소 중천구 쪽방촌 3호. 도연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혜진을 만나러 13년 만에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혜진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도연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3호. 낡은 철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나야. 도연이야.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도연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4평 정도.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구석에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없었어요. 도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이불 옆에 있었어요. 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가 있었어요. 은별의 사진, 교복 입은 모습, 피아노 치는 모습. 도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은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 이렇게 예뻤구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은별이 쓴 편지였어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도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저 은별이에요. 아빠가 의사라는 거 알아요.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빠가 오면 좋을 텐데. 마지막 편지였어요. 은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병원 앞에 갈게요. 아빠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은별아,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몰랐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혜진아, 나야. 도연이야.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연 씨요? 아저씨가 도연 씨예요? 그래, 나야. 기억 안 나? 혜진은 도연을 가만히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도연 씨는 어디 갔는지. 도연은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도연이야. 우리 결혼했었잖아. 기억해봐. 혜진은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놓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은별이 우리 딸이야. 내 딸이고 내 딸이야. 기억나지?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은별이 누구예요? 혜진은 상자를 봤습니다. 은별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아이요? 예쁘죠? 누구 아이예요? 도연은 무너졌어요. 혜진은 딸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야. 은별이. 내가 낳은 딸이라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에 없어요. 혼자 살아요. 도연은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우리 결혼했었어. 13년 전에. 그리고 넌 은별이랑 가온이 낳았어. 쌍둥이였어. 기억해야 돼. 혜진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모르는 남자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싫어요. 놓아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을 밀쳤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은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래요? 도연은 손을 들었어요.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은 도연을 경계하며 봤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어디 갔지?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혜진은 도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도연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움츠러들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도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거 가져. 밥 사 먹고 따뜻한 옷도 사고. 혜진은 돈을 받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차까지 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은별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었어요. 도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도, 희망도, 미래도. 도연은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은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혜진의 모습. 도연 씨 어디 갔지? 도연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왜 아무도 날 보지 못해? 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도연은 3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병가를 냈어요.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문 열어. 나야, 민준이.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 두드렸습니다. 문 안 열면 경비 불러서 따게 할 거야. 도연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왜 이래? 귀신 같잖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야, 여기 냄새나.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 민준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밥도 안 먹었구나. 잠깐만 있어. 민준은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김밥과 우유를 샀어요.
도연 앞에 내려놨습니다. 먹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먹기 싫어. 먹기 싫긴 뭐가 싫어. 먹어. 민준이 김밥을 도연의 입에 밀어 넣었어요. 도연은 마지못해 씹었습니다. 민준은 도연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도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어. 뭐가? 혜진이, 은별이, 어머니, 재단 다. 내 인생이 다 끝났어. 도연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은별의 죽음, 어머니의 은폐, 혜진과의 재회. 민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마치자 한숨을 쉬었어요. 야, 그래도 살아야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뭐해?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긴 뭐가 없어.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혜진이 살아있잖아. 치매 걸렸어도 살아있어. 내가 돌봐줄 수 있잖아. 날 기억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 기억 못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민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은별이. 안타깝지만 이미 죽었어.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은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 뭔데? 혜진이 돌봐주는 거. 그게 은별이가 바랐던 거 아니겠어? 도연은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별이 편지 받잖아. 엄마 아프다고 했잖아.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걱정했던 게 엄마였어. 내가 혜진이 돌봐주면 은별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법적으로 처벌은 못하겠지. 하지만 내가 재단 떠나고 혜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한텐 벌이야. 자식 잃는 거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어나. 씻고 밥 먹고. 그리고 혜진이한테 가.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면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앉아.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김밥을 먹었어요. 도연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뭐가? 친구 좀 챙기는 거지. 민준이 웃었어요. 도연도 조금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일어났어요. 나 병원 가야 돼. 너도 내일부터 출근해. 알았지? 응. 민준이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은별아, 아빠야. 미안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연은 편지를 쓰며 울었어요. 아빠가 엄마 돌볼게. 내가 걱정했던 엄마 아빠가 평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우리 딸. 편지를 다 쓰고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은별의 사진을 꺼냈어요.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은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도연은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다음 날 도연은 출근했습니다. 보건소 동료들이 반겼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도연은 진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봤습니다.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소로 갔습니다. 복희가 반겼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복희 씨, 혜진 씨 요즘 어때요? 매일 와요. 오늘도 왔는걸요. 도연은 천막 안을 봤어요. 혜진이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갔어요. 혜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혜진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도연이야. 매일 올게. 밥도 챙겨줄게. 혜진은 알아듣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자. 시간 많아. 도연은 혜진 옆에 앉았어요. 복희가 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선생님 것도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혜진은 여전히 손으로 먹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혜진아, 이제부터 내가 너 돌볼게. 평생?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상관없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도연이 기억하면 됐으니까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은별아 봐. 아빠가 이제 엄마 돌볼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혜진을 봤어요. 혜진이 국을 다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맛있으면 됐어. 도연도 웃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빛이 보였어요. 도연은 혜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급식소에 갔어요. 혜진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진은 여전히 도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또 왔네요. 응, 매일 올 거야. 왜요? 너랑 밥 먹고 싶어서. 혜진은 웃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도연은 구청에 찾아갔어요. 복지과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혜진 씨를 제가 보호하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건가요? 네. 어떤 관계시죠?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하셨으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후견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요? 네. 법원에 신청하시면 돼요. 치매 환자라 본인 동의는 필요 없고요. 도연은 서류를 받았어요.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승인이 났어요. 도연은 혜진의 법적 후견인이 됐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쪽방에서 요양시설로 옮겼어요. 치매 환자를 위한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혜진아, 여기서 살 거야. 좋은 곳이야. 혜진은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여기 좋네요. 그치? 매일 올게. 도연은 매일 퇴근 후 시설을 찾았습니다. 혜진과 저녁을 먹었어요. 산책도 했습니다. 혜진의 치매는 더 진행됐어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았어. 환자들도 많이 왔고. 혜진은 멍하니 도연을 봤습니다. 은별이 생각나. 우리 딸, 너 닮아서 예뻤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은 박상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너 아직도 어머니 일 포기 안 했지? 형사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론 그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증거를 더 찾는 거지. 내 어머니 서재, 거기 한 번 더 뒤져볼 필요가 있어. 도연은 망설였어요. 박상권이 말을 이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철수, 그 사람 5년 전에 죽었어. 간암이었대. 근데 죽기 전에 유족한테 뭔가 남겼을 수도 있어. 뭐요? 진술서 같은 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쓰는 사람들 있거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재를 다시 뒤지기로. 주말이었어요. 도연은 서가재단 본사로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어요. 도연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었어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받았던 열쇠였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과 서류함이 있었어요. 도연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뒤졌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금고를 봤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재단 설립일.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도연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0428.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어요. 윤은별, 서도연 친자 확률 99.99%. 다음 장에는 서영자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쓴 글씨. 문제 도연 재온건 장애 요소. 해결 제거.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운전기사 김철수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USB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기사, 내일 저녁에 병원 앞 도로 청소 좀 해줘요. 네, 병원장님. 몇 시쯤 하면 될까요? 7시쯤. 그리고 특별히 조심할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하나 있을 건데 신경 쓰지 마요. 침묵이 흘렀어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장님, 그게 무슨... 1억 드릴게요. 퇴직금으로. 그리고 입 다물면 2억 더 드리죠. 저는 못합니다. 그럼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아들 대학생이죠?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요. 그냥 브레이크 늦게 밟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녹음이 끝났어요.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시했어요. 은별을 죽이라고. 도연은 파일을 프린트했어요. USB도 챙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은 돌아봤어요. 서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자는 도연의 손에 든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엄마가 은별이를 죽였어요. 고의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자는 침착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 도연은 USB를 들어 보였어요. 녹음 파일 있어요. 엄마가 김철수한테 지시한 거 다 들었어요. 서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데? 경찰에 넘길 거예요. 넘겨봐. 12년 전 일이야. 공소시효 지났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살인은 공소시효 없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서영자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도연아, 생각 좀 해봐. 이거 언론에 나가면 재단이 망해. 직원들은? 환자들은? 그건 엄마가 생각할 문제예요. 도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영자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생각 좀 해봐. 도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도연은 병원장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영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웠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상권의 말이 떠올랐어요. 증거가 있어도 12년이 지났어.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야. 도연은 핸들을 잡았어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사였어요. 탐사보도팀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선우 기자. 의료계 비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였어요. 제보하러 왔습니다. 도연은 서류와 USB를 내밀었어요. 김선우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메모를 확인했어요. 김선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제 어머니가 제 딸을 죽인 겁니다. 김선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아니라 저한테 오신 거죠? 법적으로 처벌하긴 힘들 겁니다. 시효 문제도 있고 증거도 간접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해요. 서가재단이 어떤 곳인지.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 쓰겠습니다. 며칠만 주세요. 일주일 후였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면 톱이었어요. 서가 의료재단 병원장, 손녀 살해 교사 의혹, 부재, 12년 전 교통사고, 계획된 살인이었다. 기사는 상세했어요. 녹음 파일 내용, 유전자 검사 결과, 합의서 위조,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기사가 나가자 난리가 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친손녀를 죽여. 서가재단 불매해야 돼. 병원장 구속해라. 재단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습니다. 서영자는 병원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사들, 투자자들 모두 따져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재단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임하십시오. 점심때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영자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사들이 결정했습니다. 서영자 병원장 즉시 해임. 오후 3시 경찰이 움직였어요. 서영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영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부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조작됐어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유전자 검사는요? 손녀인 줄 몰랐어요. 사고 후에 알았죠.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있었지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살인 교사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서영자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재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병원장이래. 손녀 죽인 괴물. 서영자는 집에 틀어박혔어요. 남편 서태식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재단이 망했소. 이혼합시다. 서영자는 혼자 남았어요. 큰 집에서, 텅 빈 집에서. 반면 도연은 바빴습니다. 은별의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요. 보건소 정원 한쪽에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별나무. 나무 아래 작은 명판을 놓았어요. 윤은별. 2001년부터 2013년. 사랑하는 딸. 영원히 기억합니다. 사진도 놓았어요. 은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도연은 매일 퇴근 후 그곳에 들렀습니다. 은별에게 말을 걸었어요. 은별아, 오늘 환자 50명 봤어. 다들 고마워하더라.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매일 보러 가. 도연은 은별의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저녁이었어요. 도연은 요양시설로 갔습니다. 혜진의 방에 들어갔어요. 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아. 혜진이 돌아봤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도연이야. 매일 오는 사람.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웃었어요.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가져왔어. 도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2개였습니다. 직접 만든 거였어요. 자, 먹어.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2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를? 아저씨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혜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의 뺨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요? 슬픈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도연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혜진아, 난 평생 여기 올 거야. 매일 밥 챙겨주고 함께 있어줄게. 혜진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도연도 웃었어요. 2사람은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은별의 사진을 봤어요. 은별아, 아빠가 엄마 잘 돌보고 있어. 걱정 마. 사진 속 은별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한 장 더 썼어요. 은별아, 할머니는 벌을 받았어. 법적으론 아니지만 모든 걸 잃었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이제 아빠는 엄마랑 너를 위해 살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속죄야.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별아, 저기 봐. 내 이름 같은 별. 별이 반짝였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복수도, 분노도, 후회도. 이제 남은 건 속죄와 사랑이었습니다. 도연은 은별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1년 후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보건소 정원의 은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었어요. 도연은 출근 후 정원으로 갔습니다.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았어요. 은별아, 꽃 폈어. 예쁘지?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찍은 거였어요. 엄마 봐. 많이 좋아지셨어. 요즘 밥도 잘 드시고. 사진 속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도연도 웃었어요. 사진을 은별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랑 딸이 나란히. 이쁘네.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복희였어요.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혜진 씨가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전화 왔어요. 혜진 씨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대요. 뭐라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복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가 호전됐대요. 아까 깨어나서 선생님 찾는데요. 도연은 뛰기 시작했어요.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했어요.
뛰어서 혜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혜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어요. 초점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그 자리에 멈췄어요. 혜진이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혜진아, 나 기억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도연은 혜진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별이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별이는 하늘 날아갔어.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안 돼, 우리 딸이 안 돼. 도연은 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진이 물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12년 전이야, 교통사고였어. 왜 이제야 말해줘요, 왜? 미안해, 내가 몰랐어, 늦게 알았어. 혜진은 도연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보였어요. 도연 씨 많이 늙었네요. 그래, 우린 다 늙었어. 혜진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은별이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도연은 가방에서 은별의 사진을 꺼냈어요. 혜진에게 줬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봤어요. 손으로 은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엄마 닮아서 예뻤어.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도연도 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은별나무의 꽃잎이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갔어요. 도연과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꽃잎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은별이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인사하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꽃잎은 계속 날았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은별이가 있는 곳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